사장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고 또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 길 위에서 묻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그동안에 읽은 책 중에서요. 저는 이제 연극 영화가 전공이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유진 오니를 봤습니다. 그걸 읽고 제가 거기에 그 The Long Voyage Home이라 가지고 긴 귀향 항로라는 희곡이 있는데요. 제가 제주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뱃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제주국장을 빌려서요. 연극을 했습니다. 그것도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서울로 유학 온 학생들을 내가 연습시켜 가지고 제가 사회에 나와서 맨 처음 한 연극이 유진 온일의 긴 귀향 항로입니다. 제가 거기 이제 올순 역을 직접 제가 맡았고 연출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극장이 없었어요. 제주도에는 영화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주국장. 그 영화관에서 우리가 뚝딱뚝딱 거려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유진 온일을 좋아합니다. 예. 유진 온일 하면 미국의 극작가로서 노벨문학상도 받았고 또 퓰리처상을 4번이나 이렇게 받았던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에는 또 유랑극단의 배우였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많이 방황도 하고 자살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유진 온일에 대해서 유진 온일은 뭐 대부분의 그 작가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불우한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찰리 차플린이라든지 뭐 이런 테네시 윌리엄스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죠. 유진 온일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이 젊은 시절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 먹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난 적도 있고요. 그 아버지가 그 네덜란드 출신의 이민자인데 그 이민자들의 생활은 그렇습니다. 이민자들이라는 것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본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향수에 젖습니다.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대개 알코올에 빠지거나 마약을 하게 돼 있죠. 유진 온일도 그러한 같은 환경에서 자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게 작가한테는 그게 영양분입니다. 유진 온일이 쓴 작품 중에 느릅나무 밑에 욕망이라는 Desire under the Elms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말이죠. 느릅나무가 그 마을의 어느 집에 지붕 위에 이렇게 진짜 이 욕망처럼 확 짓눌려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욕망에 대해서 유진 온일이 굉장히 천착을 했습니다. 욕망 때문에 인간이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돈과 여자와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진 온일이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작가였습니다. 예. 그 상업적인 그런 연극이 이렇게 반치던 시절에 유진 온일의 작품은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느끼게 하고 또 세계를 느끼게 하고 또 뭐 그렇게 그 인간의 밑바닥의 정서를 느끼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고 또 이렇게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끈 것 같습니다. 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밤으로의 긴 여로를 해설한 박윤정의 글 한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 극을 번역하는 데에는 편치 않았다. 본의 아니게 불행했던 가족사의 여러 줄기들을 더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죽음과 무너짐은 새로운 꿈의 출발점이고 시면의 무의식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은 힘들게 써놓은 편지를 붙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던가. 베이컨의 말처럼 상처는 들여다보지 않고는 치유할 수 없는 법. 담담하게 소화될 때까지 비극 앞에서 몸서리치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성찰과 회원의 행복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대목인데 뭐 잘 와닿은 대목이었습니다. 밤으로의 긴 여로라는 이 작품이 상처를 끊임없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이렇게 끊임없이 들여다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힘들죠.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상처의 시작이다, 치유의 시작이다,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저에게 잘 다가왔고요. 이제 사장님께서는 또 유진 온일의 작품을 대학 다닐 때 직접 이렇게 연극을 해보셨으니까 그때 연극을 했던 기양항로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긴귀향항로라는 그 시곡에 그 올순 역을 직접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몇 년, 제가 1966년도니까 거의 한 50년 다 돼가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이 대사는 다 까먹었습니다만은 그 올순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항구에서 술에 취해서 있는 돈 다 뺏기고 다시 배에 팔려 나가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술이 취해서 하는 맨 마지막 그 대사가 이런 겁니다. 케이프혼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탔는지 모르지만 참 한심하구만. 몇천 살아도록 힘들 텐데. 어지러워. 꼭 취한 것 같이 머릿속이 띵한데. 그래다 잘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하면서 마룻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올수는 이상한 배에 태워져 가지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팔려 나가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먼 옛날, 그러니까 한 중학교 때쯤에 익었던 그 데미안을 저는 뽑고 싶습니다. 그 데미안이 그 저한테 아마 중3쯤 되었을 텐데, 데미안 소설을 읽으면서 사실 지금은 기억하기 힘들지만은 가벼운 흥분을 갖고 그 책을 덮으면서 이렇게 방안을 서성거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데미안의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이게 새가 알에서 나오는 것이 물론 저절로 나오기도 하지만 새가 알에서 나올 적에는 굉장히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긴 패러그래프도 아닌데 짧은 패러그래프인데 결국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굉장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날 조금 뭔가 이렇게 머리에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 권의 책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먼 옛날에 어렴풋이 어떤 대목이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데미안이 갖는 그런 경지에 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느끼고 충격이 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고영수 회장님이 추천하신 그 데미안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저와 회장님께서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 대목은 그 저자 서문격으로 쓴 앞부분 이야기인데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제각기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의 시도이며 좁은 오솔길을 가리켜 보여주는 일이다. 그 누구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건만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 어떤 이는 둔하게, 어떤 이는 더 환하게, 누구나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구나 제 탄생의 찌꺼기를, 저 근원 세계의 점액질과 알껍질을 죽을 때까지 지니고 다닌다. 종이를 만지작거리다 아무 생각 없이 펴게 되었는데 그 안에 몇 마디 말이 적힌 것을 보았다. 그 위로 한번 시선을 던지고는 말 하나에 사로잡혀 버렸다. 놀라서 익었다. 그 사이 나의 가슴은 운명 앞에서 큰 추위가 닥친 때처럼 오그라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 이 글줄을 몇 차례 읽은 뒤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어떤 의심도 불가능했다. 이건 데미안이 보낸 답장이었다. 예. 예.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난독증이 왔습니다. 그게 이제 나름대로 죄를 졌고 감방 생활을 하면서 재판의 그 불안 때문에 그 같은 줄을 계속 보다가 난독증이 생겼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는 안 봤고요. 박민규 책이 재밌어서 이렇게 자세히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훑어본 것도 있습니다. 그 소모색 가는 길이라는 그거 봤고 그 박민규 더블이라는 책 봤고요. 예. 보고 있고요. 예. 박민규의 더블은 그야말로 요즘 상당히 화제가 되는 작품이고 또 박민규가 더블이 이렇게 나오면서 훨씬 더 문학적으로 평론가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박민규 씨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가셨을 때 밖에서 이렇게 서명운동, 석방 탄원서 이런 거 받으러 다니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친교를 맺은 계기가 있었는지요? 그때 제가 감옥에 그때 제가 죄질이 나빠가지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절망적인 건데 그렇죠. 그때 갑자기 와이프 면회 시간에 박민규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건데 갑자기 나한테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만 하시라. 저희가 글 쓰는 사람인데 모든 글 쓰는 분에게 탄원서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성황이 약간 비쳤습니다. 물론 힘든 경우지만 근데 정말 그게 큰 힘이 돼서 제가 석방하게 됐습니다. 석방되게 됐습니다. 박민규가 전인권 씨를 좋아한다는 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요즘은 제가 좋아합니다. 광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일까지 한 것 같습니다. 박민규는 그야말로 요즘 관심을 끄는,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끄는 그 작가인데 벌써 여러 문학상을 받았고 또 평론가들로부터도 한국 소설의 그동안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그런 독특한 문장과 이렇게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전인권 씨가 추천한 박민규의 그런 더블의 인상적인 구절 한 부분씩을 저하고 전인권 씨가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릴 대목은 더블의 작품 중에서 용용용용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 마지막 대목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야말로 용용용용의 작품은 그야말로 비루한 일상 너머의 그런 호쾌한 무림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무협지 많이 읽으신 분들은 너무도 이렇게 단편소설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소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대목을 보면 굉장히 시적이고 문장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박민규가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눈 그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저 둥근 것은 그러나 달이었다. 방으로 돌아가면 할 말이 아주 많을 듯도 할 말이 아주 없을 듯도 하였다. 고요한 매체를 말없이 바라보다 이장록은 발길을 뒤돌렸다. 행여 전화가 오지 않을까 뒷춤에 손은 전화기를 꼭 쥔 채였다. 잘 살겠다고, 잘 살고야 말겠다고. 산을 오른 누군가가 등성이 너머에서 야호 소리를 지르고 또 질렀다. 언뜻 그 소리가 닭울음 같았다. 이게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요. 여기서 이제 닭울음은 희망을 상징하는 말이겠죠. 이렇게 문장력도 상당히 탄탄한 작가다. 그런 점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제 전인권 씨가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언뜻 그렇다. 나도 언뜻 이곳에 머물렀지 않았던가. 지그시 책을 집어들면서도
마치 죽은 이처럼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빗줄기가 그리는 크고 작은 동심원이 무수한 연잎이 되어 어디론가 흘러간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아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 책을 펼치자 한 장의 사진이 깃들어 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낯선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오래 그 남자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는 어디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 아마도 이 근처일 것이다. 감명 깊은 책이 많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시인으로서 가장 감명 깊었던 계기가 그 김남주 시인의 첫 시를 보고 그랬어요. 첫 시가 제가 민창현 사건으로 잡혀가서 구속돼가지고 그해 그 유치장에서 60일을 살았는데 유치장으로 책이 한 권 들어왔어요. 그 책이 창작과 비평 74년도 봄원가 됐는데 딱 김남주 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김남주라는 분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아무도 모르는 그냥 저희 전남대학에서 그 유신 반대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서 죽으라고 고문당하고 막 나온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는데 그리고 내 방에 그분하고 함께 감옥 살다가 친한 친구 이강이란 분인데 감옥 갔다가 다시 또 돌아가요. 내 방에 또 민창현 사건 들어온 분이에요. 그 형님한테 선배님한테 김남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이 좋은 사람인지를 쭉 듣던 차에 딱 창비가 들어왔는데 김남주 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국문과니까 시를 좀 많이 받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 또 시인 되겠다고 그적거리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시의 그 전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소리, 막 그 속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그냥 막 썼는데 이게 시인가? 근데 정말 감동적인 시였고 그게 아마 이제 새로운 시의 우리 한국 역사에서 뭐 전환의 한 또 계기가 됐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그 첫 시집, 첫 시 몇 편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김남주 시인을 요즘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모르는 네.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김남주가 어떤 시인인지를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 보통 분들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시하면 그 아름답다 그리고 굉장히 그 편안하고 부드럽다 감수성을 이렇게 살려준다. 우리가 대표적인 시인이 김소월 시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나는 꽃피네 꽃이 피네 뭐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쓰신 분인데 김남주 시인은 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자기의 그 분노 또 세상을 향한 뜨거운 격정 이런 것들을 그 시적인 언어로 단련시켜서 그대로 불처럼 쏟아내서 화끈화끈 그리는 거죠. 곱게 풍경화를 보다가 화염방사기를 맞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래서 이것도 시야? 근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그 풍경화 같은 시에서 화염방사기처럼 심장을 바로 쏘는 그런 시의 변화랄까.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한국사가 시가 굉장히 격정적인 시대를 또 한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 오봉옥 시인도 그런 시를 또 쓰다가 어려운 일 많이 당하시고. 이제 의원님이 추천하신 김남주 시인의 그 진홍가라는 시집 중에서 시 한 편을 의원님이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 김남주 시인의 진홍가는 이 당시 분이 한 20대 후반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유신헌법을 반대했다고 유인물 뿌렸다고 해가지고 이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면 또 잡혀가니까 할 수가 없어서 첫 시에 그 고문 이야기를 쓰는데 이게 그 배경을 모르면 무슨 이야기인지 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무릎 꿇리고 옷 벗겨서 돼지처럼 막 다쳤을 때의 그 느낌이 뭘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혼가는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위로의 그 뜻입니다. 진혼가. 총구가 내 머리숱을 헤치는 순간 나의 신념은 혀가 되었다. 허공에서 헐떡거렸다. 똥개가 되라면 기꺼이 똥개가 되어 당신의 똥구멍이라도 싹싹 핥아주겠노라 혓바닥을 내밀었다. 나의 싸움은 허리가 되었다. 당신의 배꼽에서 구부러졌다. 노예가 되라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노라 당신의 발밑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의 신념, 나의 싸움은 미궁이 되어 시면으로 떨어졌다. 삽살개가 되라면 기꺼이 삽살개가 되어 당신의 발가락이라도 핥아주겠노라. 더 이상 나의 육신을 학대 말라고. 하찮은 것이지만 육신은 유일한 나의 확실성이라고. 나는 혓바닥을 내밀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손발을 비볐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예. 어떤 책인지. 예. 이제 책을 뭐 많이 읽다 보니까 고전 같은 책이나 어려운 책도 많이 읽었지만은 솔직하게 그냥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고 딴 데서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순전히 개인적으로 얼른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이었습니다. 딴 이유는 없고 제일 공감이 되고 가슴 뭉클했고 책 읽으면서 어릴 때 뭐 엄마 없는 하늘 아래인가 뭐 그런 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읽으면서 눈물 흘린 거 말고는 어른이 돼가지고 40대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책 읽으면서 혼자서 훌쩍훌쩍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읽은 책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개인적 경험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뭐 고전도 있고 어려운 책도 있었지만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울면서 읽은 책이 이거밖에 없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못 읽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제제라는 어린아이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기간으로 보면은 한 5살 때부터 6살, 7살, 요 한 2, 3년 기간이죠. 근데 가난한 집안에 다섯째인가로 태어났고 슬픔을 많이 겪었고 서러움을 많이 겪었고 늘 배고팠고 부모님과 누나들한테 매맞고 자랐고 육체의 상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있었던 애고 그래서 더 조숙했고 6살 나이 어른 같은 생각을 했고 현실에서 늘 배고팠기 때문에 꿈을 계속 꾸는 아이였고 아름다운 꿈 속에서 자기 배를 채웠던 것 같아요. 그 꿈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과 교감할 줄 아는 남들이 보면 헛소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연과 교감, 대화할 줄 아는 아이였고 그렇다 개구장이고 말썽꾸러기였지만은 마음이 천사같이 고왔던 그런 애였는데 사랑이 필요한 애였고 그 누군가 그 아이를 이해하고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그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해 줬을 때 구원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사랑해 주던 분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시면서 소설은 거기서 끝나지만은 어른이 됐겠죠.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난 뒤에 그 옛날을 회고하고 또 똑같은 자기 어릴 때와 똑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 어릴 때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 전 너무 이렇게 딴 것보다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참 많이 슬픈 일이 많았고, 그래서 꿈을 많이 꿨고, 사람이 결핍하면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만족이 안 되면 생각을 통해서 계속 만족하기 위해서 많은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이 꿈에서나마 목을 축여주고 배를 채워주는 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꿈을 꾸죠. 더 잘 됐을 때, 더 행복할 때. 그런 꿈을 꾸고, 그게 나중에 훌륭한 어른으로 키울 수도 있는 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이 이렇게 전 세계에 예. 이렇게 전 세계 그 많은 나라에 번역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은 그야말로 명조로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전 인류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환경 속에서 또 품격 있는 부모님, 배운 지식 있는 부모님 밑에서 보살핌 받고 부족함 없이 늘 밝은 가정 분위기 속에서 좌절이나 결핍함이 없이 자라는 그런 어린 시절, 유년기를 보내는 인생이란 거는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은 뭐가 부족해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든 가정의 사랑이 부족하든 또 비극적인 일을 당하든 대부분은 다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과 또 어둠과 좌절 이런 것을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있는 사람이 보통의 인생일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극명한 경우가 이제 제재라는 아이 삶은 조금 더 그게 극적으로 그렇게 인생이 짧은 기간에 유년 시절이 그렇게 됐는데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누군가, 품에 안기고 싶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있는 거죠. 그게 터치가 되지 않았겠는가.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저하고 조 의원님께서 이렇게 낭독해 드릴 텐데요. 읽어드릴 대목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아프게 묻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어찌 보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을 저 의원님께서 연이어서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포르투카 아저씨, 오랜 세월이 흘러 저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움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린 시절이 계속되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제게 딱지와 구슬을 주신 분은 당신이었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가끔 딱지와 구슬을 나누어 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인생이란 별로 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전 어린 시절의 저를 만났습니다. 그 시절, 우리들의 그 시절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먼 옛날 깨끗한 마음의 어린 왕자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제단 앞에 엎드린 채 환상의 세계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포르투카, 저도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히 계세요.